민준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 한 문장을 읽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시간, 함께한 일상, 아빠라는 이름 모두가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걸 알게 된 그날부터 그의 인생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아내는 모든 걸 숨겼고 그는 모든 걸 믿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가장 잔인한 순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그리고 그날 그는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했다. 서연과 결혼한 지 7년이 흘렀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평온했고 나는 꽤나 행복한 남편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죠. 서연은 언제나 따뜻하고 변함없는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가장 큰 착각이었죠. 우리 관계의 시작부터 그녀는 나에게 말하지 않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전혀 몰랐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었죠. 그녀는 모든 걸 너무나 완벽하게 꾸며냈으니까요. 그녀에게 모든 걸 맡기고 살아온 나날은 어느 순간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이후 난 그녀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내가 마주한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고 절망스러웠습니다. 나는 우리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그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일이 시작된 건 약 1년 전쯤이었습니다. 서연이 근처 보육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뒤부터였죠. 예전부터 남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던 사람이었지만 그때는 뭔가 달랐습니다. 훨씬 더 몰입했고 더 깊게 빠져들었어요. 그녀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그곳에서 보냈고 그 일이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행사 준비하랴, 아이들 돌보랴, 매일 분주하게 움직이며 무언가 큰 의미를 만들려는 듯했죠. 물론 저는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제 아내라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 아이들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마음 편한 일만은 아니었어요. 우리에겐 6살인 아들, 민준이가 있었으니까요. 가끔은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서연아, 다른 아이들 도우느라 너 우리 민준이 잊은 거 아냐? 그녀는 늘 웃으며 넘겼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런 거 아냐.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뭔가 미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리고 몰랐습니다. 그 농담이 언젠가 제 가슴을 후벼 팔 날이 올 줄은요. 보육원에 있는 그녀의 시간이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을 때쯤 저는 그 불안한 감정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냥 내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괜한 걱정을 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서연이 보육원에 나갈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많이 쓰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제는 거의 거기서 사는 듯했고 집에 있어도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요즘 어때? 하고 물으면 늘 짧고 애매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응, 그냥 좀 바빴어. 다 잘 돼가. 그 말투가 어쩐지 더 많은 걸 감추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마음 한쪽에서 자꾸 무언가 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민준이를 몇 시간짜리 아이들 행사에 데려다 준 뒤 저는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서연을 따라가 보기로요. 스스로에게도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내가 그녀를 의심하는 나쁜 사람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머릿속에 맴도는 의문들이 너무 커져버렸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몇 분 정도 기다렸다가 조용히 뒤따라 차를 몰았습니다.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따라갔죠. 그리고 결국 그녀는 말했던 그대로 보육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골목 한쪽에 차를 세우고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뛰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보게 될지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뭘 기대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모든 게 평소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보육원 안에서 아이들과 어울리며 다른 자원봉사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제가 늘 들어오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다른 누구보다도 서연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냥 또 다른 봉사자는 아니었어요. 어딘가 달랐습니다. 둘 사이에는 자연스럽다고 하기엔 이상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둘은 작게 말하며 제가 들을 수 없는 거리에서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몸짓, 표정, 거리감, 제 속이 뒤틀리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그의 말에 웃으며 조금 지나칠 정도로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제 직감이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동료 관계가 아니라고. 저는 차 안에서 조용히 그 둘을 지켜보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서연이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 제 가슴이 뻐근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둘 사이엔 무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서연은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그 남자와 함께 보육원을 나섰습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숙여 조수석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그들이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는 걸 지켜보면서 혹시라도 들킬까봐 숨을 죽였습니다. 둘은 따로 차에 올라탔지만 금세 같은 방향으로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준이를 행사장에서 데려와야 했고 그 아이를 기다리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들이 같은 방향으로 사라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가슴 속은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후 민준이를 데리러 갔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애썼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딴 세상에 가 있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도대체 둘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내가 지금 미쳐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모든 걸 무너뜨릴 시작을 본 걸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원봉사의 문제가 아니라고. 무언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날 이후 보육원에서 본 장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서연은 평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으며 민준이에게 다정하게 인사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저는 무너지는 마음을 가까스로 붙들고 앉아 있었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 도대체 누구였을까? 서연과 어떤 관계였던 걸까? 당장이라도 그녀를 붙잡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직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괜히 성급하게 덤볐다간 모든 걸 망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랜 친구 진호에게 연락을 했죠. 몇 년 동안 가까이 지낸 친구인데 다행히도 그는 현재 사설 탐정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일을 조용히 그리고 확실히 파고들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진호였어요. 진호야, 목소리를 최대한 떨지 않으려고 애쓰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움이 좀 필요해. 그리고 이건 우리 둘만 알아야 해. 진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무슨 일인데? 저는 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요즘 서연의 이상한 행동, 보육원에 쏟는 시간, 그리고 제가 직접 본 그 남자에 대해. 이름은 몰랐지만 상황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단순한 동료라고 보기에는 너무 가까웠다고, 서로를 너무 익숙하게 대했다고. 잠시 침묵하던 진호는 곧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걱정 마. 조심스럽게, 확실하게 알아볼게. 그 말을 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겉으론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했지만 마치 안개 속을 걷는 듯한 느낌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날 보육원 앞에서 봤던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서연이 나 없이 있을 때마다 그녀가 뭘 하고 있는지, 그 남자는 누구인지 생각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보육원 외에도 만난다니 그건 무슨 뜻이었을까? 혹시 서연이 날 배신하고 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며 모든 게 뒤섞였습니다. 속이 울렁거렸고 마치 제가 쌓아 올렸던 삶의 조각들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이번엔 보육원에 있는 어떤 여자아이에 관한 거야.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름은 하은이야. 8살 반쯤 됐고 서연이 그 아이한테 유난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 다른 애들보다도 훨씬 더 말이야. 마치 그 아이 삶에 깊이 관여하는 것처럼 보여. 아이?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서연이가 왜 특정 아이에게만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거지? 그게 나도 궁금해서 좀 더 알아봤어. 진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은이는 태어나자마자 엄마한테 버려졌대. 그 뒤로 위탁가정을 몇 번이나 전전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했어. 그리고 여기서 좀 복잡해지는데 내가 개인정보 때문에 깊게 파진 못했지만 출생기록에 적힌 어머니 이름이 서연이더라고. 순간 발밑 땅이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간신히 입을 떼었습니다. 너 지금 그 말은 확실하다고는 못해. 기록상으로만 보면 그래. 서연 이름이 맞긴 해. 진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아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내 허락 없이 더 파고들긴 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알아봤어.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귀에 닿은 휴대폰이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금 들은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서연, 내 아내가 딸이 있었다고? 게다가 그 아이를 버렸다고?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그 거대한 비밀을 혼자 품고 살았고 지금은 그 아이 곁으로 다시 돌아가면서도 저한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리고 그 남자 현수.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 자신도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현수에 대해서는 아직 다 파악하진 못했어. 진호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이 일에 얽혀 있는 건 분명해. 보육원엔 새로 들어온 사람처럼 보이지만 서연이랑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 같아. 둘 사이가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확실히 무언가는 있어.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세상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기분이었고 나는 그 무너진 틈 사이에서 의미조차 없는 질문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서연은 이 모든 걸 나에게 숨긴 채 살아왔을까? 어떻게 내 코앞에서 이중적인 삶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어갈 수 있었던 걸까? 미안하다. 친구야. 진호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인 거 알아. 더 알아보길 원하면 계속 조사해 볼게. 하지만 지금은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한 거야. 그래, 고맙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들은 공허하게 흩어졌고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 진실의 무게가 내리꽂히는 것 같았고 그 안에서 저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저에게 모든 걸 거짓으로 덮어왔습니다. 이제 저는 그 거짓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결혼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든 가족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스스로 해석해내야 했습니다. 진호가 그 충격적인 말을 전하고 간 후 제 머릿속은 멈추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서연이 아이를 버렸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 그런 아이가 우리 삶 어딘가에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제 인생이라는 벽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답을 원했습니다. 진호가 조각들을 모아주긴 했지만 퍼즐은 아직도 너무 많이 비어 있었고 무엇보다도 제 머릿속엔 계속 한 사람만 맴돌았습니다. 현수, 그는 서연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아이, 하은과도 연관이 있는 걸까? 그날 서연이 외출한 틈을 타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그녀가 장을 보러 나갔다고 했지만 저는 그보다 더 깊은 진실을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호가 알아낸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만약 그 큰 비밀을 숨겼다면 또 다른 무언가도 분명히 숨기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물론 아내의 물건을 뒤지는 일이 정당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진실을 생각하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서연이 나가고 난 뒤 저는 조심스럽게 침실로 향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떨려왔지만 억지로라도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우선 옷장부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신발을 옮기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옷가지들과 오래된 영수증 몇 장, 기념품이 담긴 작은 박스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초조해졌고 그만둘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답답해졌습니다. 이번엔 그녀가 개인 서류를 모아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옛날 은행거래 명세서, 건강보험 서류, 그런 것들이 가득했지만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역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렇게 스스로를 타이르려던 순간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낡은 파일더미 뒤편, 조금 빛바랜 봉투 하나가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대충 넘겨보면 절대 발견할 수 없을 만한 위치였습니다. 그 자리에 도달하기까지 저는 집요했으니까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는 두툼했고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열고 서류를 펼친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공식적인 인장이 찍힌 법정 문서였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서연이 한 여자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한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호가 말해준 시점과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서연과 제가 만나기 약 1년 반 전, 그녀는 자신의 딸을 포기했던 겁니다. 문서 아래엔 서연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은, 모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아이를 버린 겁니다. 속이 뒤집혔습니다. 차가운 파도가 덮치듯 메스꺼움이 몰려왔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이 사실을 한 번도 제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다시 하은이 곁으로 돌아가 있었지만 여전히 저에겐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부끄러웠던 걸까? 아니면 그보다 더 복잡한 이유가 있었던 걸까? 저는 침대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엔 여전히 그 문서들이 들려 있었고 산산이 조각난 마음을 어떻게든 맞춰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서연이 하은이를 포기한 시점이 저와 만나기 1년 반 전이었다면, 그렇다면 남은 건 단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하은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때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현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육원에 새로 들어온 사람처럼 보였지만 진호가 알아낸 바로는 서연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보육원 밖에서도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친분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현수가 하은의 아버지인 걸까? 혹시 둘이 함께 그 아이를 버렸던 걸까? 제 머릿속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말이 되었거든요. 왜 그가 보육원에서 서연 곁에 항상 붙어 있었는지, 왜 둘 사이에 이상한 친밀함이 느껴졌는지. 아마도 예전엔 연인이었고 무슨 이유에선가 둘은 하은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 아이 곁으로 다시 돌아간 걸까? 왜 지금까지도 서연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생각할수록 이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버린 과거만이 아닌 그 뒤에 숨어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아직 저에게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계를 흘끗 봤고 서연이 곧 집에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손이 떨렸지만 서류들을 조심히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처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파일 뒤편 깊숙이 봉투를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서연이 제가 뭔가를 눈치챘다고 의심하는 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서랍을 천천히 닫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고 머릿속은 질문들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일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방금 알아낸 이 진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방을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서연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가 집에 들어섰을 때 저는 가까스로 감정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서랍 속 그 봉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 들켜선 안 됐습니다. 무조건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어딘가 달라진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고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더니 늘 하던 것처럼 보육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녀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언가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었던 걸 꺼내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있잖아. 보육원 애들 중에 정말 마음 아픈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 많아. 서연은 외투를 벗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다른 자원봉사자랑 이야기 나눴는데 끝내 입양되지 못하는 애들도 많대.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머릿속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 서류들을 본 이후로 저는 그녀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티내선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철저히 제 역할을 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그때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살짝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도 입양을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어. 집도 넓고 여유도 있고 무엇보다 민준이도 동생이 생기면 좋아할 것 같아서 순간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입양? 아이를 버린 사람이 이제 와서 입양을 원한다고? 저는 턱을 꽉 물었습니다. 표정을 최대한 평정심 있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뱉어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건 정말 큰 결정이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하게 들렸지만 속은 수없이 많은 질문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건 책임이 따르는 선택이고 오래 고민하고 나서 결심해야 할 일이잖아. 서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치. 나도 당장 하자는 건 아니야. 그냥 마음 한쪽에 두고 생각해보자는 거야.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그녀의 마지막 말은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그녀가 말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혹시 그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뜻일까?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분위기를 만들면서 과거를 숨긴 채 받아들이게 만들려는 건가? 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리할 시간이. 그 얘긴 나중에 다시 하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도 좀 많고 정리할 게 있어서 좀 더 생각해보고 이야기하자. 서연은 여전히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엔 살짝 아쉬움이 스쳤습니다. 그래. 부담 주려던 건 아니었어. 내가 괜찮을 때 다시 얘기하자. 그녀가 방을 나서자 저는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벌긴 했지만 그걸로 충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입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이건 서연이 우리 삶 위에 쌓아올린 거짓의 탑을 하나씩 파헤쳐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 아이를 버린 사실을 숨겼다는 걸 알게 된 지금 그녀가 그렇게 큰 진실조차 감춰온 사람이었다면 도대체 또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문득 민준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들, 완벽하다고 믿었던 사랑스러운 아이. 그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그 서류를 본 이후로 머릿속에 서서히 자라난 그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민준이도 내 아이가 아닌 걸까? 끔찍한 상상이었습니다. 절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이상 이 생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이토록 많은 거짓이 있었다면 또 다른 진실을 서연이 감추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혹시 현수가 하은과만 관련된 게 아니라 서연의 삶 전체에 훨씬 오래전부터 얽혀 있었던 건 아닐까? 모든 걸 운에 맡길 순 없었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 주, 서연이 외출하고 민준이는 학교에 간 시간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온라인으로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민준이의 샘플을 채취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와중에도 침착하게 포장해 보내버렸습니다. 이후의 며칠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민준이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저는 반드시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건 단지 서연의 과거를 알고 싶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의 전부, 우리 가정 전체가 거짓 위에 세워졌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의 모든 일들이 저를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겨우 정신안정을 위한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 DNA 검사 기관에서 보내온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순간 가슴을 짓누르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진실이 들어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걸 마주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참아가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적힌 단 한 줄의 문장, 냉정하고도 단순한 진실이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민준이는 당신의 친자가 아닙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숨이 막혔고 주변이 흐려졌으며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제가 키워온 아이, 아빠라고 부르며 웃던 그 아이가 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존재였다니 심장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서연은 어떻게 이런 잔인한 거짓말을 이토록 오랜 시간 숨기며 살아올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문장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계속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혹시 몇 번 더 읽으면 이 고통이 조금은 가라앉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럴수록 고통은 더 깊어졌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고 제 삶의 중심이 무너져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마치 쓰나미처럼 저를 덮쳐온 건 바로 회사에서였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감정이 이젠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너져버렸습니다. 책상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꾹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저는 그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동료 영수가 다가왔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습니다. 야, 괜찮아?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나 그냥 완전히 부서졌어. 영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사장님께 무언가 이야기를 하러 자리를 떴습니다. 조금 후 다시 돌아온 그는 말했습니다. 당분간 휴가 내. 좀 쉬어. 내 머리 정리부터 해. 필요한 시간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겠더군요. 세상이 무너졌고 저는 그 잔해 속에서 어떻게든 숨 쉴 틈을 찾으려 헤매고 있었습니다. 휴가가 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순 없겠지만 적어도 생각할 시간은 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걸. 거짓 위에 갇힌 채 숨 막히는 삶을 이어갈 수는 없다는 걸. 저는 결국 해야 할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변호사를 찾았고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한때 완벽하다고 믿었던 결혼이 이렇게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제가 원하는 걸 차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는 모든 걸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말해주었죠. 그 모든 상담을 어떻게 마쳤는지 지금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머릿속은 멍했고 가슴은 이미 부서진 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제게 남은 현실 같았으니까요. 첫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은 무언가를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좀 피곤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듯 보였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의심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 이후 며칠 동안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출근하는 척하고
정해진 시간에 나가 변호사와 만나 이혼 서류를 최종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쌓아온 삶을 제가 직접 끝내고 있다는 사실이 숨조차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건 거짓으로 무너져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제 마음도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건네야만 했습니다. 더는 서연이 모든 게 괜찮다고 착각하도록 놔둘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기분 좋게 웃었죠. 오늘 말이야, 우리 전에 이야기했던 입양 말이야. 그거 진지하게 더 생각해봤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서연은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입양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걸까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난 지금 저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억눌렀습니다. 차분함을 가장했습니다. 서연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속은 뒤집히고 있었지만 목소리엔 그 어떤 흔들림도 없도록 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서연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듯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너 오늘 좀 이상해. 그 순간 이혼 서류를 손에 쥔 채로 저는 조용히 섰습니다. 그간 벌어진 모든 일들이 제 어깨를 짓누르는 듯 무거웠습니다. 서연의 얼굴에서 웃음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들고 있는 서류를 바라보았고 고지어 다시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너 혼자서는 입양 못할 거야. 침착하지만 단호한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서연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무슨 말이야?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왜 내가 혼자 입양을 해?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바라보며 점점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끝났어. 서연아. 제 목소리는 차가웠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도, 우리 사이도, 모든 게 여기서 끝이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어쩔 줄 몰라 했고 내용을 읽는 눈동자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그 순간 제가 눌러왔던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쌓여온 배신감과 상처가 이젠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입안에서 터질 듯 말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말끝마다 씁쓸함이 묻어나왔습니다. 왜냐고? 아마 내가 수년 동안 날 속여왔기 때문이지. 서연아, 아마도 내가 아이를 버리고도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내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야. 아니면 민준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르지.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물고 다시 열려고 하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들었잖아. 제 목소리는 떨렸고 감정이 억제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DNA 검사했어. 서연아. 결과 받았다고.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민준이한테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하고 살아왔어?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젓고 제게 한 발 다가왔습니다. 제발 그만해. 우리 얘기 좀 하자. 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니, 넌 몰라. 제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나는 다 알아. 하은에 대해서도, 현수에 대해서도. 너, 이 모든 걸 몇 년 동안이나 숨겨왔잖아. 나는 더는 이렇게는 못 살아. 제가 현수의 이름을 꺼내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흔들며 손을 들어 무언가를 막아보려 했습니다. 이미 진실은 모든 걸 드러낸 뒤였습니다.
제발, 그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말해봐. 제 목소리는 높아졌습니다. 현수가 누구야? 그 사람이 민준이 아버지야? 너희 둘이서 하은이를 버린 거야? 도대체 진실이 뭐야? 서연아? 그 얘기. 나 그 얘기 하고 싶지 않아. 서연은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넌 오해하고 있어. 그냥 제발 설명할 기회를 줘. 기회.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7년이나 있었잖아. 그 7년 동안 넌 거짓말만 했지.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어.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그녀는 눈빛으로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늦었습니다. 저는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 집 안에 이 거짓된 삶의 잔해 속에서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난 끝났어. 작게 그러나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못하겠어. 저는 그녀를 등진 채 천천히 침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떨려왔습니다. 저는 옷장 안에서 여행 가방을 꺼내 아무렇게나 옷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서연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목이 메인 채로 그녀는 저에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가지마. 얘기 좀 하자.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줘. 하지만 이젠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엔 더는 아무런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방 지퍼를 닫고 코트를 챙긴 뒤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눈은 벌겋게 부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었지만 저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숨을 쉴 때마다 더 멀어졌습니다. 제발 이렇게 가지 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부탁이야.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목숨보다도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 그녀는 제게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거짓 위에 삶을 세운 여자, 자식을 숨기고 민준이마저도 속인 사람.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은 아무 감정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가야겠어. 그렇게 말하고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제가 알던 모든 것을 그 문 너머에 두고 말이죠. 뒤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와 근처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차갑고 무미건조한 공간이었지만 그 거리가 지금 제게 꼭 필요했습니다. 서연에게서 그 거짓들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그때의 저에겐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첫 며칠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한 채 지난 몇 주간의 모든 일을 되돌리고 되씹었습니다. 마치 끝없는 악몽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었습니다. 서연을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젠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저를 이용했습니다. 저를 그저 편한 안전망처럼 이용해왔고 그 시간 동안 민준이의 진실은 물론 또 무엇을 더 숨기고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제 그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건 제가 직접 끝까지 확인할 겁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힘든 건 민준이었습니다. 아무리 분노에 휩싸여 있어도, 아무리 배신감이 목까지 차올라도 제가 민준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어왔죠. 하지만 이제 그 아이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 날카로운 칼이 비틀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키웠고 사랑했고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DNA 검사는 명확했죠. 그리고 이제는 다른 남자, 아마도 현수. 그가 민준이의 친아버지라는 생각이 저를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철저히 속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이라는 여자를 믿은 대가였죠. 그녀는 마치 뻐꾸기 같았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제 둥지에 몰래 남기고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서연은 현수와 잠자리를 가진 뒤 제가 주는 안정과 보호만 누리려고 했던 걸까요? 그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혔습니다. 제 결혼은 애초부터 거짓 위에 세워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돌아보니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아파하고 재산을 건드리기로 결심했죠. 그녀가 제 인생을 망쳤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며 서연이 저지른 모든 일들이 하나둘 더 무겁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절대 그녀가 아무 일 없던 듯 떠나도록 둘 순 없었습니다. 재판은 정말 치열했습니다. 서연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고 매 순간마다 반박하고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제 편이었고 저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이제 더는 나빠질 게 없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서연이 임신했다는 겁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의심의 여지 따윈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현수일 겁니다. 모든 정황이, 모든 타이밍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민준이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가 끝나기 전 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겁니다. 모든 게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며 법원에도 그 사실이 명확히 전달되어야 한다고요. 서연이 어떻게 현수와의 관계를 숨겼는지, 민준이가 제 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번 임신 또한 그녀가 숨기고 있던 퍼즐 조각 중 하나라는 걸 모두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사실은 법적 절차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태아의 친자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 재산 분할 절차도 진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끝나지 않는 악몽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게 느려졌고 저는 다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진실을, 어떤 마무리를. 그 사이 저는 매일같이 분노와 슬픔 사이를 오갔습니다. 민준이를 떠올릴 때마다,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생각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로도 견디기 힘들었는데 이제 또 다른 아이까지, 분명 내 아이가 아닌 생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 모든 일의 피해자였고 순수한 아이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감정은 그리 쉽게 조절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매일 무너졌고 숨막힐 듯한 감정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서연은 우리 가족을 부쉈습니다. 우리의 신뢰를, 그리고 내가 언젠가 다시 붙잡아 보려 했던 희망마저 산산이 깨버렸습니다. 이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모든 게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뒤로할 수 있을 테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제 인생을 집어삼켰던 폭풍도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서연은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기다려왔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예상대로였습니다. 결과는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진실을 그대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엔 그 사실이 오히려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서연이 세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거짓 위에 쌓였다는 걸 명확히 확인받았으니까요. 법정에서 이어진 신문과 재판 내내 서연은 모든 걸 되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저를 붙잡으며 애원했고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걸 바로잡겠다 했고 다시 시작하자 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진짜가 아니었던 것을 어떻게 다시 쌓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말은 더 이상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진실을 마주한 이상 배신이라는 상처를 안고선 다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재판은 양쪽 모두에게 큰 소모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저는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재산 분할 소송에서 저는 대부분을 승소했습니다. 제가 바랐던 전부는 아니었지만 판사는 서연이 이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약간의 자비를 보였죠. 그래도 저는 제 삶의 일부분은 다시 되찾았다고 느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짜낸 거짓의 덫 속에서 홀로 그 결과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현수,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었던 남자.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그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진짜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현실이 그 문 앞에 다가온 순간 그는 더 이상 서연의 비밀 파트너로 남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결국 그는 자신들이 만든 잔해 속에 서연만 홀로 남겨둔 채 떠났습니다. 결국 저는 서연에게 이상하리만큼 묘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탓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결과였습니다. 거짓말 위에 또 다른 거짓을 쌓았고 결국은 자신조차 그 실타래를 풀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현수와 엮이고 모든 걸 숨길 수 있다고 믿었으며 저를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 수 있다고 착각했겠죠. 하지만 진실은 결국엔 모든 걸 드러내는 법입니다. 이 모든 일을 지나오며 제 안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민준이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립니다. 그 아이를 저는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마음 한켠엔 항상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진실일 뿐입니다. 아무리 깊은 사랑이라도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바꿀 순 없습니다. 그 삶에서 걸어 나왔을 때 저는 마침내 오랫동안 잃고 있었던 명확함을 되찾았습니다. 서연이 만든 허상의 그림자 속에서 무기력하게 갇혀있던 제가 더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짓과 정면으로 마주했고 그 끝을 스스로 선택해냈습니다.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자유롭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진실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배신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주인공은 상처를 안고 떠났지만 그 끝엔 자기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이지만 신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어떤 진실은 마음을 찢지만 그 진실이야말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이젠 그도 알 겁니다. 무너졌던 삶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요. 이 이야기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